되고 그럴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국어학원들이 학교별반은 거의 무지예요. 통상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학원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시험 때 막 시간 맞추냐고 시간 통과지 안 나와서 몇 명 튕겨 나갑니다. 결국에. 고3만 보통 학교별반을 안 가기도 하는데 저희는 고3 때까지 이 시간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돼도 이 시간, 3학년 돼도 그냥 이 시간이에요. 시간 중간에 바꾼다고 니네가 시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그럴까요? 만약에 뭐 민수한테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1시에 와, 이 닥치고 그냥 1시에 와 그런다고 올 수 있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시간은. 근데 준용 클리닉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에는 시간 협의해서 좀 할 겁니다. 만약에 서로 못 묶이면 그러니까 각자 조업으로 2개를 잡아놓기도 해요. 어차피 그것도 학교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문제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게 19번이고요. 19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어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17번의 오답률도 좀 높습니다. 이 두 개는 말이 좀 어렵죠? 그리고 25번의 오답률도 좀 높게 나왔어요. 이 3개 정도가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고, 문항에서 오답률 가장 높은 문제는 34번. 34번은 오답률이 가장 높긴 한데, 이게 지금 고전시하고 현대시가 좀 섞여 있죠. 나도 시예요. 아, 나는 시가 아니네. 나는 수필인데, 백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보통 시로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수필이 쓰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하고 수필 하나 섞여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유감지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법에서 오답률이 높은 문제 하나 있긴 한데, 13번의 오답률이 가장 높아요. 문법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11번까지 합법적으로 오답률 높은 문제는 없습니다. 자, 문법은 14번 문제는 그래서 보기는 할 거예요. 이건 볼 거고, 이거 제외하고 혹시 15번까지 질문하는 문제 있을까요? 이 2개 빼놓고. 자, 없으면 13번 내가 질문합니다. 민서한테. 답할 수 있나요, 13번? 있나요? 자, 13번 2개 볼게요. 13번 2개 볼게요. 자, 13번은 언제 배울 거냐면 학교에서 조원고 2학기 때 배워요. 2학기 때. 한글 맞춤법이랑 표준 발음법이 2학기 교과서에 나오거든요. 이거 지금 봐봐. 문제가 좀 진전하지 않은 게 10항. 겹받침 자체. 겹받침은 보통 종성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기역, 미을, 리을, 미음으로 발음합니다. 자, 나영님. 혹시 어말이 뭘까요? 어말. 어말. 알아요. 예. 이게 끝이야? 어말은 어떻게 알고 있냐고? 어말. 뭐죠 이거? 어말이 뭐야? 말의 끝. 그냥 말의 끝에서 또는 자음 앞에서 얘기잖아. 그죠? 어말음이라는 말 들어봤잖아. 그거예요. 그 다음 11항도 봐봐. 겹받침 자체 3개 나올 때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음으로 발음한다. 그럼 리을 기역은 기역으로, 리을 미음은 미음으로, 리을 푸음은 비음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잖아요. 다만 용언의 어감 말은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을 발음한다. 자, 민성쌤 혹시 용언이 뭘까요? 용언의 종류 2가지. 뭐야 이렇게 해맑아 둘 다 오늘. 뭐야 이게? 형용사 하고 동사죠. 이 2개입니다. 알겠죠? 중학교 선생님이 잘못했네. 선생님이 잘못했어. 이딴 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다 따져. 2학년 선생님한테. 선생님 사랑해요. 그렇게 따지면 되겠네. 그치? 너 지금 따져서 뭐 할 거야? 그리고 니네 선생님 번호 알아? 학교 선생님 번호? 보통 모르던데. 아니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도 가끔 연락이 온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하도 사고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 뭐 아프거나 뭐 이런 데 갖고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보건소를 꼭 가요. 가서 막 힘들어하고 뭐 진짜 힘든 건지 연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 선생님이 걱정돼서 한번 전화 오는데 하이폰인가 이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그 전화번호 오는 게 아니라 톡에 있는 폰으로 오는 것처럼 외부로 전화가 와요. 저도 학교 선생님 번호를 몰라요. 이름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때문에 그러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엄마들한테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자꾸 전화 오고 하는 거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개인정보 이렇게 공개 안 하고 싶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알림이나 이런 것들에서 외부로 해서
전화가 가게 됐거든요. 그럼 스마트폰을 안 쓰는 부모가 있다면 물론 없겠지만 학교생하고 통화가 안 됩니다. 가끔 보면 학부모 중에 갑질하는 엄마도 있거든요. 학교에 민원 제기를 한 달에 막 50번씩 해야 되는 엄마도 있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민원 제기 하는 엄마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 보니까 선생님이 1년 동안 7번 교체됐어요. 담임 선생님이. 피해는 누가 볼까요? 애들이 보겠죠. 담임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친해지는 것도 나서 이게 담임 선생님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오잖아. 그게 작년인가 한번 그런 일이 정말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뭐 필수전에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겹받침이 몸을 찾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음절 처슬에 옮긴다. 조사, 어미, 전미사. 자, 나영 학생 이거 뭐죠? 조사. 알아요. 숫자. 조사? 수사자. 네, 그건 수사예요. 이건 조사고요. 조사를 조사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단이 들어가겠네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뭐야, 아저씨가 아저씨께 그만하고 있어. 이런 거겠네. 조사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 가, 을, 이런 걸 배우잖아요. 형식 형태도죠. 어미는 보통 이거에서 나와요. 어간 어미를 같이 쓰잖아요. 어떨 때? 먹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먹고, 먹어 이렇게 활용이 되잖아요. 이럴 때 의미가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의미가 있는 건 어간, 의미가 없는 부분은 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접사는 뭘까요? 이거 배웠죠? 학교 다닐 때. 파생어. 기억나나요? 혹시? 이런 말? 이 문제가 13번이 어려운 이유죠. 이런 단어들 설명 하나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실은 문법은 공부를 좀 많이 해놨어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문법에 대한 이런 이미 3월달 모의고사잖아요. 설명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단어 공부를 안 하면 문법 문제 맞추는 게 힘들죠. 결국에는 파생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쉬운 얘기로 하면 뭐 단면질 아니면 뭐 바꿔서 그런 거 볼 때 아니면 헷갈림 이런 것들인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국어에서 의미가 있는 거를 어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근 뒤에 붙어 있는 얘를 전미사, 앞에 붙은 거를 접두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파생어가 뭐냐면 어근에다가 이렇게 의미 없는 접사가 붙거나 반대로 접사가 앞에 오고 어근이 지금 전 뒤에 오거나 이런 구성을 파생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들어봤죠? 합성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합성어가 결국은 어근의 결합에 의미가 있는 것끼리 결합하는 거예요. 쉽게 가면 이런 것들 밤하늘 의미가 있는 것끼리 결합한 거잖아요. 이런 게 합성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문법은 겨울방학 정도 되는 개념부터 해서 한번 그냥 전체 특강을 열 거예요. 여름 때 시간 짧아서 안 열 거고 물론 내신할 때 이것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표준발음법이나 이런 거 나중에 할 거니까. 자, 23번 구제 있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봐봐. 1번에 볼 때 기억은 이게 나왔잖아요. 기억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 글자 자체는 11항하고 23항 자체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 발음 자체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근데 이거 일지는 품사가 뭘까요? 동사죠. 왜냐면 기본형 자체가 있다니까 이거 읽는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동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죠. 그럼 이것도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제 어간은 그냥 의미가 있는 얘는 의미가 따로 없는 이런 걸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11항에 볼 때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비읍, 미을 비읍, 니을 시옷, 비읍 시옷 얘네가 나올 때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을, 이거 아닌데 11항이니까 잘못 읽었죠. 니을 기역, 이거는 기역으로 합니다. 맞네요. 11항대로 움직인다면 결국은 얘 자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뭐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맞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왔죠. 안 맞네요 이미. 그죠? 왜냐면 니을 기억 나올 때 어말 때에서 보면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답안에 보면 용언의 어감 말은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리을을 발음한다. 근데 여기 어떻게 나왔어? 기억이 아니라 지은 나왔죠. 그럼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 있어 없어? 이렇게 쓴 게 맞죠?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기억 앞에서만 이렇게 쓰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미.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11항 규정에 따라 일지를 발음하는 건 이상하죠. 그럼 11항의 규정을 맞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를 나오고 23항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 발음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뒤에 나오는 얘는 된소리 발음하는 거니까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11항하고 23항을 하는 건 맞는데 발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정답 1번 바로 나오네요. 자, 이거 나영이는 몇 번 했어? 2번하고 민서는? 2번.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진짜 나오잖아요. 안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14항의 규정에 따라라고 나오는데 14항 겹받침이 모음을 해석된 조사나옴이 접이사가 되었던 경우에는 뒤로 옮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겹받침이 니은지니까 겹받침 맞죠? 모음이 시작되는 조사나옴이 접이사. 시작이 모음이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 이거 초성에 오는 입은 없는 건 똑같은가 그냥 모음이 온 거잖아요. 이거 근데 보면 얘가 뭐야? 안따가 기본형인데 이거 대신에 아가 왔으니까 얘도 어미고 얘도 어미죠. 이렇게 어미 올 때는 뒤에 거를 뭐 해라? 뒤로 그대로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발음 자체가 안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맞네요. 14항 규정 따라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네요. 이해됐죠? 자, 이 문제 이렇게 끝나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이제 14번 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밑줄친 부분에 있는 것을 옳은 대로 골라주세요. 자, 수관형사로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볼까? 수사하고 수관형사 구분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둘 다? 할 수 있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 없다만 얘기하자는 거야. 일단 못한 거 그냥 웃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나영이 할 수 있어? 도전? 도전해봐. 수 관형사는 그냥 수사는 하나, 둘, 수 관형사는 두 개, 둘째. 틀린 말이긴 해요. 뭐냐면 수사하고 수관형사는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전에 보면 이건 기억할 게 있어. 관형사인데 숫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관형사는 뭘 꾸며? 명사나 대명사나 이런 것들을 꾸미죠. 근데 수사는 다른 거를 꾸미는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뒤를 꾸며주면 수관형사고 숫자를 모양을 했을 때 뒤를 꾸며주지 않으면 수사예요. 그리고 관형사는 조사가 못 붙어요. 근데 수사는 뒤에 조사가 붙어요. 말 그대로 사과 하나가 있다 이러면 뒤에 조사 붙었으니까 얘는 수사예요. 근데 이 말대로 아니 뭘 붙일 수 없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형태지만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수관형사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어려운 일은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관형사를 쓴다 그러면 이 얘 말고도 또 볼 게 있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하나는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 붙었죠? 그럼 얘는 수사죠 일단. 그죠? 한번 볼게요. 나온 대로 본다면 어쨌든 이 첫 번째 점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 뒤에 이게 있기 때문에 얘는 수사인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둘째라고 되어 있죠. 그죠? 둘째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주가 되니까 이렇게 꾸며주죠. 그럼 얘는 관형사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세 뒤에 뭐가 있어요? 건이 있고 이렇게 꾸미는 거니까 이것도 관형사죠. 그 다음
마지막 같은 경우도 여섯 있고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이렇게 꾸니까 이것도 관약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면 정답 자체가 1번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 우리 때로 본다면. 그죠? 그럼 둘 다 1번 하셨나요 혹시? 1번 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근데 얘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계속해서 잘못 보고 얘기했네. 시간을. 전화 왜 나보고 하래? 오, 싫어. 아, 잘못은 본인들 했으면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나한테 전화해, 우리 엄마한테.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친구 오늘 치라고 했네요. 문제에서 자, 내일 모레 봐. 근데 사실 오늘 와도 할 게 없어요, 별로.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도 일요일 날부터 오라고 얘기했는데. 뭐지? 아, 친구가 혼자 집에서 심심할까봐 네가 불렀구나. 좋은 자세예요. 아, 어쨌든 뭐든 이런 거 배우고 좋잖아요. 그죠?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답 1번이 아닌 이유가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라고 하니까 사실 정답이 이렇게 되면 1번이 아니라 얘네들이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 우리는 문제에서 수관형사로만 쓰이는 것은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파악하면 정답이 3개가 돼야 되는데 3개짜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보기가 아니더라도 수관형사로만 쓰일 수 있는 단어를 따로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정답 못 찾아요. 일단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정답에서 뺄 건데 여기서 세라고 되어 있는 얘는 항상 다른 걸 꾸밀 수밖에 없게끔 쓰이는데 나머지 2개는 수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문장이 아니라 다른 형태에서. 그러니까 둘째 뒤에나 여섯 뒤에는 뒤에 조사 같은 게 붙을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아닐 때도. 근데 새 같은 경우는 항상 뒤에를 꾸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수사를 쓰는 경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1학년들이 볼 때 문제가 사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어떻게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사기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 말고도 문장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거 말고도 항상 관형사가 쓰일 수 있는 게 뭘까를 문장을 따로 만들어 보거나 해보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약간 불친절하죠. 근데 이건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만 다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좋게 나올 거고. 자, 오답률이 제일 높은 지문이 19번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문제는 볼 거예요. 19번 쪽은. 근데 이거는 일단 확인할 건데 이거 제외하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문제던 지문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거 하나 같이 할게요. 혹시. 자, 따로 없다는 거죠. 없으면 3회 질문은 이거 보고 맨 뒤에 면항정가라고 되어 있는 34부터 37에 있는 작품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건 면항정 자체가 해석이 돼 있어도 해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19번 쪽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거 문제 19번하고 16번 두 개를 같이 볼게요. 20번은 그냥 빨리 설명할게요. 20번은 단어 문제니까 20번을 볼 때 A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A에서 기호가 지닌다. 그러면 기호라는 바탕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통상적으로는. 그럼 나머지 현금은 지니고 있다는 거는 바탕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 몸에 간직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지갑이란 거에 간직한다는 거니까 의미가 안 맞고 이번에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럼 원래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모양의 문제니까 성질은 그 안에 있는 거고 모양은 겉으로 있는 거니까 안 맞잖아요. 그래서 2번이 탈락. 세 번째, 책임을 지닌다. 그러면 책임을 맡아서 한다. 이런 의미죠. 네 번째, 고정관념을 지닌다. 근데 관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추억을 기억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바탕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질의 문제와 상관없고.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문 한번 봐보세요. 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억과 니은의 주장을 이해한 걸로 적절한 것은 기억이 마르크스고 니은 자체가 나와 있는 게 보드리아니까 간단하게 우리 한 2문단까지만 보고 3문단 보고 뭐 그럴게요. 자, 한번 질문 한번 봐보세요. 이건 질문이 좀 필요하니까. 마르크스는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은 많이 말고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드리아르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안 나온 사람이니까. 자,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용 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교환 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부여된 가치를 의미하는데 사물 자체 유용성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생각해봐. 사물의 유용성 자체는 고정적이래. 쓸모는 고정적인데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나오잖아요. 쉽게 가면 필요 없어. 아무도 이 제품을 사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 누구나 살라 그래. 그럼 뭐 가치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 안에서는 또는 수요와 공급 안에서는 가치가 뭐 하는 거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새로운 아이폰이 등장했어. 그럼 그 전에 아이폰은 뭐 한 거야? 쓸모가 떨어지겠죠. 근데 새로운 아이폰은 이제 등장했는데 가치가 올라갈 거지만 나중에 또 다른 게 생기면 이 가치는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용성은 항상 고정적이지만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형상을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다르게 보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본이 뭐지? 돈이죠. 당연히 돈을 가지면 우리는 왜 돈을 벌어? 쓰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누가 돈을 평생 모으려고만 해. 돈을 실제로 쓰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해요. 엄마 아빠 수틀리면 니네한테 돈 안 주면 우리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땡깡 부릴 거야? 아 던져 이럴 거야? 그건 좀 웃기잖아요. 니네 생각해도 웃기지. 뭐 각자 용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엄마 아빠 얼마나 착해. 나중에 니네한테 이자 쳐서 갚으라고 안 할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지금까지 학원비 까고 학교 수업료하고 너 생활비 얼마니까 엄마는 은행 이자보다 싸게 해줄게. 10년 동안 갚아라.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착하셔. 진주는 얘기한 건가요? 진주는. 뭘좀 하지.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소비라는 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보드리아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자체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욕망으로서의 기호가 지닌 기능 가치, 기호를 의미한다. 기호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 기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기호가 니은 넘어가서 정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16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 기호에 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정학생이 많이 잘 쓰세요. 세 번째 문제 나오세요. 이런 말 나오죠.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는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의미 내용이 기호로 구성되는데 기표와 기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그러면 일단 기표하고 기에 대한 정의 나왔죠. 기표는 뭘 의미하는 거야? 문자 또는 음성같이 감각적으로 기호될 수 있는 거. 문자 무슨 감각이야? 시각, 음성, 청각이죠. 그렇게 되는 거네. 근데 기라는 거는 의미 내용이라고 돼 있어. 의미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오지. 이 둘의 관계 자체는 자의적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끊어봐. 자의적이란 말이 뭐야? 설명을 안 했잖아 지금. 뒤에도 안 나올 거고. 인서 이거 자의적이란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중학교 때 문법 배울 때 언어의 기호성,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역사성 이거 배우잖아요? 거기에 언어의 자의성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는 있는데 들어는 봤다고요. 그러면 이걸 칠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뭐야? 사회성이죠. 근데 칠판이란 말과 이 칠판 자체의 사물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이름이 칠판이 된 거야? 아니야? 아니죠.
코끼리가 정말 코가 있는 거 맞는데 코를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코가 된다. 그 필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성이란 건 둘의 관계는 그냥 우연히 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일적이라는 얘기는 필연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남성이라는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게 아니며 쉽게 얘기하면 남성의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자의적이며 이런 뜻이에요. 여성이란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기호 체계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에서 필요한 것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볼게요. 자, 그럼 16번 적절한 건데 1번을 볼 때 마르크스는 소비가 생산에 종속되므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서로 동일하다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분명히 마르크스가 나오는 기억 다음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사용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 교환가치는 시장거래 통해서 부여된 가치. 그럼 동일할 수가 없죠. 설명대로 움직여도. 사용가치라는 건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가지고만 보는 거고 교환가치는 거래를 통해서만 부여된 거니까 둘의 가치를 같은 가치로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미.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올 때 사물 자체는 고정적이잖아요. 유용성이. 근데 시장의 교환가치는 고정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고정적이다, 고정적이지 않다? 그럼 동일성이 떨어지네요. 탈락. 두 번째, 기업. 사물 자체 유용성은 변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소비자의 욕구 중심으로 이걸 왜 분석해요? 사물 자체를 가지고 소비자의 욕구 중심으로 보는 건 아니죠. 왜? 그리고 1문단 마지막에 분명히 이 사람은 생산의 종속된 형상을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대.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의 욕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탈락. 세 번째, 소비자에게 소비의 자율성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환 가치가 사용자의 가치를 결정한다. 근데 분명히 두 번째 문단 시작할 때 보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교환 가치를 의미 없게 보고 사용 가치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잖아. 그러면 3번처럼 교환 가치가 어떻게 사용 가치를 결정해? 이 사람은 교환 가치 자체를 아예 빼버리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말이 안 되죠. 3번도. 그 다음 네 번째, 개인에게 욕구가 강화되므로 소비를 통해서 집단 간의 사회적 차이가 소멸한다. 근데 이건 생각해봐. 사람마다 자본주의 사회잖아. 갖고 있는 자본의 양이 똑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많이 해? 자본이 많은 사람은 많이 하고 자본이 별로 없는 사람은 소비를 많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본이 많은 집단과 자본이 적은 집단, 기본적으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 소비에 대한 차이가 이미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5문단이에요. 4문단이고. 근데 이거는 읽었다는 전제에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을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의 자본량이 똑같지 못하다면 기본적으로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도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잖아.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비강남의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라고 강남 가서 얘기하면 강남 애들이 뭐라고 해요? 맞죠? 어디 그 10억도 안 되는 동네 사는 주제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것도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죠? 아, 나라는 아파트 땡땡 투자 대상 몸이 아파. 저야 뭐 그냥 저렴한 아파트 사니까 그냥 대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이 없다는 거에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사업 정리하면 대출 사라져요. 제가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 당할 것 같긴 해요. 이거 사업해도 지금 돈도 안 되고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여기서 남의 학원 와서 왜 수업하겠습니까? 제 사업이 잘 되면 제 회사 그냥 열심히 뿌려가고 말지. 회사가 어려우니까 제가 지금 다른 데 회사도 지금 남아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희 회사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약간 진심이고 약간 농담이고 하지만 수익이 정말 많이 나와서 제가 여유가 넘치면 그때 수업 안 합니다. 딴 데 가서. 오늘도 제가 지금 두 군데 학원 수업하고 오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두 번째 학원이 앞에 딴 군데 한 군데 가고 딴 군데 지금 와서 수업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정인데
진짜 선생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학원에 접어야 되나 이런 겁니다. 학원을 다녀보면 느끼는 게 있죠. 강사 선생님들 생각보다 교체가 잘 되죠. 1년에 한두 번씩은 교체됩니다. 저는 네, 그냥 열심히 할게요. 저는 이 나이에 갈 데도 없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스트리면 저도 나갈 수는 있겠죠. 웬만하면 버틸 건데 정말. 저도 이거 하고 남으세요 다 다녀먹었어요. 네가 왜 나가 쓸데없이 내 맘인데?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죠? 나갈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원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애들은 뭐 한 600, 700명 되는데 학원이 이거 학원 애들 많아요 실제로. 그 정도 국어 인원만 그 정도니까 전체 인원은 거의 1000명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00 이상 되고 900에서 저 전체 인원은 잘 모르지만 그럼 학원이 잘 되니까 사실 제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업 못한다고 욕먹는 것도 아니고 저 어느 정도 이상 수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또 제종반 경력이 좀 꽤 있기 때문에 제종반에서 살아남은 그런 인간이에요 제가. 근데 대성학원들이 알고 보면 지금 강대 때는 거다 없어지니까 저도 학원이 구조조정되는 거 학원이 어려워지면서 저도 어쩔 수 나오긴 했지만 뭐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학원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대표님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니네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그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인원이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 5번 남았죠.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세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교회의 가치가 소비의 원인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서 이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5번째 문단을 보세요. A 다음에. 자, 보드리아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를 따른 거에 불과하다 보았다. 그러면 소비는 자율성이야? 자율성이 아니야? 자율성이 아니죠.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도 다 포인트야.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련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승정사물의 상징은 기호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서 욕구도 유동적이다. 유동적의 뜻은 알죠? 그죠? 고정의 반대니까. 그러면 5번처럼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맞네. 그러면 기호 가치가 소비의 원인이다. 이 기호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뭐한다? 소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면 디귿체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죠. 상징 자체란 말이 나오고 이 체계가 나오는데 상징 체계의 변화에 따라 욕구 자체가 유동적이다. 그러면 결국은 상징 체계가 변화되는 원인 때문에 욕구도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그럼 5번처럼 상징 체계에 따라 결정된다? 맞는 얘기네 정확하게. 얘가 원인이고 욕구는 결과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자, 그 다음 이제 19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19번은 보드리아의 관점을 가지고 보드리아 이형으로 적절히 하는 것을 느껴본 건데 이렇게 나오죠. 개성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현대사회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 추구의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중요한 건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자체를 볼 때 보드리아르의 관점으로 보기를 이해한 걸로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문제예요. 그럼 보기는 보드리아르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죠. 2, 3, 3의 입장에 따르는 건데 2, 3이 볼 때 이건 어떻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드리아르가 나오는 모든 문단들이 답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답을 찾는 게 문단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럼 1번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란 개인이 소수끼리 말하는 집단의 차별에 대한 속성일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A를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A를 봐보세요. 자, 보드리아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소비자가 기후 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사물 자체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기 위해서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끊어. 그러면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소비하는 건 뭐 때문이야?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집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비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가면 명품족끼리 모이는 거고 비명품족끼리 모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게 무서운 얘기지. 지금 우리는 솔직히 명품 나이가 아니잖아요. 혹시 명품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그렇죠? 나이키 리복 있다는 거 말고 그건 내가 생각할 때 명품이고 근데 엄마한테 생일이야. 아빠가 자 큰 가방 나이키 그럼 엄마가 어머 이런 명품을 정말 사랑해요. 그럴까요? 엄마가 그랬죠. 장난해? 장난하고 근데 아빠가 구찌, 에르메스 이런 거 갖다 주면 어머니는 어머 사랑해 이러겠죠. 그죠? 그런 게 명품이죠. MCM도 명품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MCM도 명품까지 하니 코치 뭐 이런 거 명품 아니잖아요. 사실 명품하고 저는 뭐 아무 관계 없고 저는 그냥 호파, 최저가. 아 근데 가끔 잘못 사면 옷이 좀 이상하거든. 아 이거는 와이프가 사준 거. 아 일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 건데. 아니 바지는 쿠팡에서 15,000원 산 거고요. 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는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를 기능한다. 그러면 보디라는 거 볼 때 소비라는 거 자체는 집단 간의 차이 자체를 부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죠. 개인이 소득득이라는 집단 간의 차이는 속성일 수 있다. 정확한 얘기죠. 그 다음 2번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는 그 사물의 기호가치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나오죠. A에서 따라서 보드리안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이번과 완전 똑같은 얘기죠. 그건 정답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 수단이다. 끊어봐. 보드리안은 그러면 개인 자체의 소비가 개인 자체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본 사람이야? 아니죠.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한 소비이고 아까 5번째 문단을 볼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소비는 강제적인 욕구에 따라서 하는 소비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소비인데 이게 어떻게 개성이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야 강제된 게 어떻게 개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딜리아는 이런 개인의 자발적인 개성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번처럼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보딜리아 입장에서 볼 때. 왜냐면 이 사람의 소비를 하는 건 뭐 때문인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소비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발적인 소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야 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총괄해서 웃기고 있네. 그 집단에 속하기 위해서 일부러 찢어진 청바지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피어싱을 하거나 타투하는 것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입장대로 보면 뭐 한 거야? 어떤 친구들 집단이 그거 하니까 거기에 속해 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어싱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안 그러면 뭐 할 거니까? 나가! 이 집단에서 이럴 거니까요. 이런 거죠. 말 그대로 명품 소비가 그렇다는 거죠. 친구들 다 명품 소비 하는데 나만 명품이 없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 얘기대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친구들 전부 다 막 에르메스 막 이런 거 가는데 나 혼자 나이키 메고 있어. 그러면 친구들이 다음은 너 모임에는 안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잔인한 얘기네. 어른 되면 그렇게 될까요? 뭐 그런데 옛날에 그래서 명품 구분, 짝퉁 구분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게 있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다 그냥 놔. 그러면 그건 짝퉁이에요. 근데 소연하니 무릎 위에 올려놔. 그럼 애지중지하는 거니까 그건 명품. 그리고 명품은 비 올 때 이렇게 안 쓴대요. 왜? 망가질 수 있으니까. 짝퉁을 이렇게 쓴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면허증 한번 보면 돼요. 34번. 이거는 보고 34번하고 35번
34번 문제만 일단 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면학년과 이게 식 자체가 해석하기 전문이 아니긴 합니다.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 안 나온 거예요. 전문은 이거보다 좀 더 깁니다. 이렇게 끊어야 돼요. 면학년 가 이렇게 끊어야 돼요. 이건 노래고 면학적이라는 거는 누가 같은 거예요. 점잖아. 그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사방 뚫려 있고 이렇게 뭐 정육각형 생긴 거 뭐 이렇게 지붕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방을 펼칠 수 있는 거 그런 거 같은 게 점잖아 누가 같은 거죠. 그럴 거네 기본적으로. 제목은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자 처음 가마를 급히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데 녹양에서 오는 꾀꼬리가 교태를 교하는구나. 딱 봐도 의인법이죠. 왜? 꾀꼬리가 교태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무 풀이 우거져 녹음이 짙어지고 있다 라고 나오는데 녹음은 통상적으로 잎사귀가 진해진다는 거니까 여름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여름 자체가 잎사귀가 진해지고 가을 되면 열매 맺고 낙엽 되고 겨울에 눈 내리고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게 기본적 현상이니까 그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기다란 계단에서 긴조름을 내어 펴니 무리의 서늘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된선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구나. 금수는 뭐냐면 여기서 수놓은 비단 같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고. 왜냐면은 과거에는 제일 좋은 섬유가 비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아름답고 고운 거 비교할 때 조선시대에는 수놓은 비단에다 비유 많이 해요. 현대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중에 비단 입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보통은 차라리 현대시 같으면 산빛이 고어텍스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현대시라면 차라리. 그래서 이제 고전에 많이 나온 편이고 그 다음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그럼 서리하고 벼 무슨 계절인가요? 강. 그렇죠. 계절이 안에 바뀐 거죠. 이 안에서 이미. 계절이 흘러가는 겁니다. 어부의 피를 흙이 겨와 달에 따라보는구나. 초목이 진 후에 강산이 묻혀있거늘 신이 야단스러워서 빙설로 꾸며낸다. 그럼 빙설, 겨울이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경공유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로 펼쳐져 있구나. 세상이 풍성하여 간데마다 아름다운 모습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변에 그 보면서 오 다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계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에 쉴 틈이 없다. 그럼 인간 세상을 떠나왔대. 그럼 이 사람 어디 있는 거야? 천국. 예? 자연. 그렇죠. 떠났다는 얘기는 지금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자연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치 자체가 자연 친화가 되는 거죠. 아 천국에는 갔겠죠 지금은. 그죠? 지금은 송순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거니까. 언젠가 우리도 죽을 거니까 사실 마음이 항상 안 좋아요. 저는. 그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갈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죠? 태어나면서부터는 나중에 이제 죽음의 시간 동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죽는 시간을 모르는 게 훨씬 더 좋죠. 알고 있으면 당장 내일 죽는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당장 내일 죽으면 제가 뭘 써 봅니까? 녀석 때려치고 그냥 뭐 놀던지 뭐든지 부인하고 마지막 손을 잡고 쎄쎄쎄 하고 있다가 죽던지 그러겠죠. 물론 그 다음에 제 부인이 수명이 20년 남았으면 저희 부인은 뭐 할까요? 재혼하겠죠. 네, 저는 하신대요. 제가 일찍 죽으면 본인은 혼자 살기 싫다고.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그래. 끝. 아 저는 재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또 와이프 되게 사랑하나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결혼이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지 귀찮아요. 그만하고 싶은지. 저는 근데 이제 혹시나 더 이상 부인이 없다면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뭐 잘해면 어차피 어차피 밥하고 반찬 가끔 와이프가 하지만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제가 하니까요. 지금도 제가 해요. 다. 저희의 속옷도 제가 빨아요. 여자인데도. 저희는 특이하게 저한테 그 얘기야. 아빠 생리 들었어. 이걸 왜 나한테? 엄마한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뭐 돈 쓸 거 있으면 다 내야지. 아빠 나 속옷 작아. 예. 돈 쓰는 건 나가. 그리고 저희 애는 되게 특이하게 저한테는 만만 쓰고 엄마한테 돈 내봤습니다. 엄마가 무서운가 봐. 엄마한테는 죄송해요. 네. 어제도 저희 새벽 1시 반에 잤거든요. 엄마하고 수학하다가
수학 때 시간 게 있는데 안 해갖고 어제 엄마가 밤 10시에 가서 새벽 1시 반까지 시켰어요. 오늘도 안 하면 그럴 판이겠지. 그래서 엄마가 무서운 거 봐. 자, 그 다음. 내 몸이 쉴 틈이 없다는 건 자연 구경이 그만큼 바쁘다는 거야. 이것도 보려고 하고 저것도 들으려고 하고 바람도 쐬려고 하고 달도 맞으려고 하고. 자, 끊어봐. 이 지금 읽은 두 개의 구절 표현법 뭘까요? 라고 얘기하면 답할 수 있어? 문장 구조 유사한 걸 표현법 뭐라 그래? 세 글자로. 대꾸법이라고 하죠. 이게 대꾸법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문장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자, 그 다음. 밥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문은 누가 닫으며 진꽃을 누가 쓰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쁜 이유는 자연 구경에 바쁘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 다음. 아침 시간이 모자라니 저녁이라고 자연 구경이 싫을 것이냐. 안 싫다는 얘기죠.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니 내일하고 자연 구경 시간이 넉넉하겠는가. 안 넉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자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산에도 앉아보고 저 산에도 걸어보고 그러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번거로운 마음에 자연은 버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구나. 실상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 수 있겠는가.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간다. 지팡이가 무디어갈 정도라면 맨날 정도가 아니라 몇 달 정도를 지금 자연 구경하고 있으니까 지팡이가 무디어가는 거겠죠. 왜냐면 과거엔 지팡이를 뭘 만들 거니까? 나무를 만들었을 거니까. 그만큼 이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위에만 봐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3계절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다음, 술을 익었으니 벗이나 없을 것이냐?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또 켜게 하고, 그렇게 방울을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해서 흥을 재촉하니. 그럼 여기서 술은 어떤 거야? 자연 구경할 때 기분 좋게 한 잔 마시는 술. 뭐 이런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근심이 있으며 시름이 나에게 붙어있을 수 있겠는가? 즉, 자연 속에서 기분 좋게 술 한잔 하니까 근심과 시름이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읊었다가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도 불었다가 그렇게 마음껏 놀고 있으니 세상은 넓고 세월도 한가하게만 느껴지는구나. 태평성대를 몰랐는데 이때가 태평성대로구나.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곧 신선같이 느껴지는구나. 왜냐면 보통 우리가 신선 생각하면 자연 속에서 산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연 속에서 놀고 있으니까 왠지 신선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지 신선이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신선했으면 이런 시를 못 쓰겠습니까? 그 다음, 강산풍을 거느리고 400년을 다무리면 아강류에 있는 이백이라는 사람이 살아온들 이런 기분 좋은 마음을 나보다 더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냐면 200이라는 사람도 과거에 자연을 즐기면서 이런 시를 쓴 게 있는데 여긴 안 나오지만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자연을 즐기는 마음이 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자연 친화죠. 이대로 본다면. 그러면 34번만 볼게요. 34번에 그냥 가만 갖고 맞춰볼게요. 가에서 색치어 나와요. 가의 색치어가 뭐가 나와? 기역 가르 위에 누렇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름벼가 역동적이진 않죠.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은 정답에서 탈락. 2번 말을 거내는 방식을 통해서 독자의 주를 환기하고 있다.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은 없을 수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독자의 주로 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만 봐도. 가만 맞춰볼게요. 그 다음 가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영탄법이 뭐야? 감탄이죠. 기억만 봐도 감탄이잖아요. 기억 뒤에 보면 경국묘와 옥행사 눈알에 펼쳐졌구나. 명승경이구나. 그러니까 자연 자체를 가지고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만 갖고 따지면 3번이 정답이네요. 하지만 나가 안 맞아서 그래 이거. 그 다음 4번 연쇄적 표현. 연쇄적 표현이 뭐예요? 이걸 알아야지 뭐 있는 점을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거 단어 문제네. 연쇄적 표현. 그러면 쉽게 가면 연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쇄법 아는 사람 손. 저요. 아 저밖에 없나요? 연쇄법. 반복. 땡. 반복이란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합니다. 나영국 씨 연쇄법 아나요? 연쇄법이 뭐냐면 A, B 이렇게 문제가 끝나면 다시 B, C 끝나면 C, D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 길어, 기름 기차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구절을 다음 구에 첫 구에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반복이지만 어떻게 반복하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이 4번도 안 돼요. 연쇄법이 안 나왔어요. 이 선수는 아까 얘기했겠죠. 마지막 계절감을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자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계절은 아까 뭐가 나왔어? 녹음 또는 뱀서리 또는 벼 이런 거 나와줬죠. 자, 나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나에서는 한번 나에서 계절을 갖고 있는 사물 뭐 나오는 거 있나요? 일단 가는 그렇게 찾았고 백모가 뭐 그게 계절일까요? 계절이죠. 왜? 백모가무에 보면 눈 덮인 사람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눈이라는 걸 통해서 겨울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끝. 자, 여기까지 할게요.